예, 뉴욕 증시가 닷새 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 분위기는 호재보다도 유동성이라는 호재보다도 악재가 조금 더 두드러지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또 미국 기술주 흐름들, 국내 증시 대응 전략들 오늘 펀드 매니저에게 듣는다. 특별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라움자산운용 김기훈 매크로운용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게요. 기술주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들 있었는데 어제는 좀 반등을 했고요. 뭐 니콜라, 테슬라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뉴욕 증시 흐름들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계속 기술주가 크게 하락하면서 시장에서 이렇게 우려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기술주의 하락은 저는 그 기술주가 나빠서 하락한 게 아니고 경제는 지금 우상하고 있고 기술주의 이익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많이 오른 상황에서 기존에는 이 시장에 계속 연료가 부어졌어요. 계속 부양책이 있었고요. 뭐 백신 기대가 있었고요. 좋은 호재가 있었는데 잠시 호재의 공백이 있었고 그 와중에 기술주가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하락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가격 메리트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부각됐다고 생각하고요.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죠. 밸류에이션이 편해졌기 때문에 다시 반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봉쇄 우려가 많이 있는데요. 그 재봉쇄는 지금 뭐 영국 이런 데서 시작되고 있고요. 사실 큰 재봉쇄 우려가 되려면 그 중국이나 사실 미국이나에서 재봉쇄가 되면은 문제가 될 텐데 아직까지는 유럽에서 국한되고 있기 때문에 그 큰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실은 기술주가 이전의 역사적인 수준에 봤을 때 상당히 그 고밸류 수준에 와 있는 건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뭐 대폭락이 시작된다 이런 그 외신 기사들도 있었는데 김 본부장님 시각은 그렇지 않네요. 일단 그 상승 추세는 변동성은 있었지만 미증시는 기술주는 상승 추세 흐름은 이어간다 이런 시각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 하락한 기술주가 반등할 수 있는 국면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재개 관련한 기술주 이외의 주식도 추가적으로 이제 확산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사실은 너무 성장주에 그 쏠렸던 것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른 쪽으로 함께 좀 상승하는 에너지가 확산되는 국면으로 보셨고요. 미국은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이제 후임자 선정 문제를 놓고 시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야 간의 경기 부양책도 좀 늦어지는 상황이고 대선 전에 안 해 후에 안 해 하면서 논란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약간 정치적인 이슈로 가는 것 같습니다. 대선을 앞두고요.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 긴즈버그 대법관은 이제 진보의 아이콘 같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주당에서는 그 후임 임명을 좀 미루기를 원하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하기를 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립이 되면 지금 사실 그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립이 되면 부양책 논의가 미뤄지지 않을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사실 이 자체는 단기 이슈로 좀 보고 있고요. 부양책 논의는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확신할 수 없지만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부양책 논의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이거는 판도를 뒤흔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자신들이 지명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진보적인 색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트럼프는 보수적인 인물로 세울 가능성이 높고 근데 대통령의 권한으로 해버리면 대선 전에 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봅니다. 네, 분위기는 그렇게 그렇다고 트럼프가 그걸 말을 듣고 안 해줄 일은 없는 상황이고요. 미중 간의 갈등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지금 틱톡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압박을 해서 결국 미국 기업들에게 거반 내놓게 이렇게 된 상황이고 화웨이라든지요, 또 여러 기업들하고의 관계들은 계속 좀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도 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미중 간의 변수는 어떻게 보세요? 미중 무역 분쟁은 특히 저 매크로 펀드에서 볼 때는 2018년부터 되게 중요한 문제였고요. 하지만 이제는 상수화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고요. 계속 이어지지만 계속 그 형태를 보시면 계속 문제를 일으켰다가 마지막에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화웨이 이슈, 중국의 SMIC 규제 이슈, 계속 위챗, 틱톡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걸 상수로 보고요. 여기서 각자 성장하는 길로 가는 것 같아요. 미국은 각자
자기 나라의 기업을 보호하며 성장하고 중국도 각자 자기 나라의 기업을 보호하며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데 있어서 수혜주가 일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수혜주, 중국의 내수성장 수혜주, 한국의 중국 제재 수혜주를 발굴하는 것을 그 포커스하는 게 낫지 이것 때문에 뭐 시장이 망한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걸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배터리데이 얘기 좀 하죠. 그건 뭐 사실은 영향권에 들어오는 건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계속 배터리데이 언제 한다. 국내 2차 전지들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보면 약간 일론 머스크가 그 시장의 기대가 크니까 좀 이걸 잠재울 만한 얘기를 사실 어제 좀 흘렸고 지금 배터리데이가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 또 국내 2차 전지주, 뭐 LG화학 같은 경우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예, 테슬라 배터리데이는 그 처음에는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2022년까지 오히려 부족하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구매선에서 더 확장할 수 있을 정도로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주로 공급을 하는 입장인 우리나라에서는 그 좀 약간은 안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테슬라가 내재화를 통해서 자동차 자율주행뿐이 아니라 배터리 기업으로 또 이제 아주 크게 부각을 받을 거로 생각했던 부분에서는 약간 테슬라가 오히려 조금 단기 실망은 좀 있을 수 있다고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어제 본장에서 5%인가 이제 밀렸었죠. 또 내재화 얘기, 뭐 혁신적인 마치 뭐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별게 없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아마 시간에서도 좀 밀리고 있다는 걸로 들고 있는데요. 근데 국내에서도 테슬라 이제 국내 2차 전지도 그렇지만 테슬라 자체에 관심 있는 분들 많고 테슬라 주식을 산 분도 있고 사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테슬라 주식 지금 애플하고 좀 흔들릴 때 주식 분할하고 지금 사면 어때요? 이렇게 여쭤보면 본부장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 저도 올해 테슬라를 정말 좋아하는 주식이었는데요. 네. 그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가요? 가격의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 그걸 얼마나 땡겨왔냐의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럼 좀 약간 중기 단기로 보면 잠시 다른 쪽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서 네. 지금은 좀 다른 주식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지금 시간에서는 이제 강보합권입니다. 0.05% 땡겨왔다는 건 기대와 이익을 땡겨다가 주가에 이미 상당 부분 많이 녹였다는 거죠. 예,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다 팔아라가 아니라 다른 주식들도 볼 게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국내 증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워낙 뭐 유동성의 힘, 개인들의 힘으로 지금까지 끌고 올라왔는데 다소 좀 부담스러운 2,400 넘으니까 부담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연말 또 이 개인 대주주 양도차 유가세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는데요. 국내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돈이 이렇게 나가거나 이렇게 정체돼 있는 시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 시장은 반대로 돈이 각곳에 들어옵니다.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고요. 미국 시장에는 또 뭐 401k 뭐 연금이라든가 또 뭐 기관 수급, 뭐 ETF 굉장히 이렇게 수급 기반이 좋았는데요. 우리나라는 돈이 나가는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올해가 어쨌든 돈이 들어오는 이제 시장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들어오는 흐름은 그러니까 트레이딩 시장이 아니라 좋은 주식을 특히 이익이 성장하는 주식은 계속해서 사 모을 수 있는 시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시장의 그 첫 해가 되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지금 숨고르기 장세지만 여기서 이익이나 매출이 내년을 보고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고르면 저는 오히려 지금 강세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하고의 이제 최근에 디커플링 우리가 상대적으로 강세였는데 좀 처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 여쭤봤는데 근데 이제 돈이 정체된 상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시장으로 기대감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상승의 과정에 있다고 보셨는데 개인 자금은 들어오는데 외국인들의 자금은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네요. 사실 저도 그 글로벌 매크로를 보다 보니까요. 그 글로벌 리서치들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그들이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재미있는 것은 항상 미국을 위주로 했어요. 미국이 더 우세했고요. 근데 드디어 최근 들어서 이제 이머징에 대해서 부각시키는 뭐 메이저 증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요즘 많이 나오는 달러 약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별적으로 오히려 이익 성장을 보면 내년에는 한국이나 중국이 우세합니다. 중국의 위안화도 강세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측면에서도
유럽이나 미국은 사실 지금 신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은데 중국은 공식적으로 0명인 지가 수십 일이 되었고 한국도 유럽, 미국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기 회복이 빠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외국인의 자산 배분도 이번 그 약간 조정장이 지나면 국내로 일부 유입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 시가총액 주력 업종은 미국과 달리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이런 게 큰데요. 그 두 업종에 내년 전망이 YOY로 그리고 또 지금 어닝스 리비전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뭐 단기적인 어떤 수급이나 모멘텀 이런 거보다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로 투자나 운용을 이제 매크로 쪽으로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면 그런 쪽의 큰 흐름을 보고 좋게 보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4분기가 남았잖아요. 네. 올해 엄청 달려온 거에 대한 피로감은 있을 텐데 4분기를 좀 대비하면서 전략을 그러면 어떻게 짜면 될까요? 뭐 섹터라든지 전반적인 전략은. 네. 4분기를 이제 생각하면 이제 그 얘기는 즉 내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의 부진은 이제 눈 감아줄 수 있는 시대가, 그러니까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이 좋으면 되고 내년에 이제 그 연간으로 올해보다 기저를 갖고 성장할 수 있는 쪽은 저는 반도체 쪽을 조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반도체 쪽은 뭐 AMD, 인텔 신제품과 DDR5로 이제 수요가 증가할 것을 보고요. 그 비메모리는 이제 장기로 성장할 것을 보기 때문에 지금 약간 눌려 있는 쪽에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생산업체, 소재 업체 이런 쪽들의 이익이 잘 나오는 회사들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가 메리트도 좀 생겼고요. 네. 반도체 하나만 얘기하시면 섭섭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답이십니다. 질문에 대한. 4분기가 오는데 이제 3분기 실적이 먼저 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네. 조금 차별화가 되겠죠. 그죠? 실적으로 확인되는 기업들 좋고 다음 투자자들의 관심은 그 뒤로 4분기로 갈 텐데 4분기가 아니라 내년을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내년에 또 좋아질 섹터가 반도체 말고 어디가 또 있습니까? 예, 좀 그 지금 예. 일단 최근의 실적 방향을 보면 그 반도체 뭐 관련되겠지만 IT 하드웨어, 가전도 굉장히 좋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가 사실 올해 의외의 종목입니다. 그렇죠. 자동차가 또 실적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종들이 그 좋을 것으로 보고요. 뭐 유통이나 운송 이렇게 굉장히 눌려 있던 업종들도 이제 코로나를 결국은 경제 재개한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내년을 보고 조금씩 준비를 할 수 있는 이제 시작할 때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이제 맥락을 같이 합니다. 소위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얘기를 좀 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도 이제 소위 BBI주가 너무 사실은 달렸잖아요. 근데 이 다른 쪽에 있는 섹터들 반도체, 뭐 자동차, 유통 운송까지 얘기를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다만 큰 흐름은 좋게 보신다는 생각에는 동일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추석도 우리가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추석에 리스크를 안 지려고 투자자들이 하잖아요. 큰 흐름은 그렇고 단기적인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도 어제 나스닥, 그러니까 그저께인가요? 나스닥에서 최대 규모 유출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넷으로 숏이 굉장히 미국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신호를 뭐 추가 하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원래 클라이막스에서 또 이런 일이 또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요. 그 어느 정도 매도에 클라이막스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봐도 지금의 이제 낙폭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주식을 매수 대응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도 유일한 리스크는 연말에 대주주 요건이 낮아지면서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건데요. 그 부분은 사실 뭐 계속 지고 갈 부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얘기는 새롭게 사실은 이제 공매도가 6개월 이제 연장이 금지하는 게 연장되느냐가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실 좀 부정적으로 보겠지만 국내 수급에는 중요했는데 6개월 연장됐고 연말에 이제 대주주 이 요건 강화되는 게 15억에서 10억 갈 때보다 10억에서 3억 갈 때는 이번에 굉장히 사실은 그 부담이 크거든요. 대상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말까지 좀 누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펀드 매니저에게 듣는다. 라움 자산운용 김기훈 매크로운용본부장과 최근의 시장의 흐름들 큰 흐름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